물가가 상승하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립니다. 이 패턴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한번 과거로 가볼까요? 2011년 대한민국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대였습니다. 높았죠? 물가가 우려되니까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3.0%에서 3.25%로 인상했습니다. 금리가 오르니까 코스피와 코스닥은 단기적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차트를 자세히 보면 코스피와 코스닥은 전부터 하락해오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금리 인상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준금리는 5회에 걸쳐 꾸준히 인상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번 올리기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올린다는 사실입니다. 즉 기준금리 인상은 연속성이 존재합니다. 물가 안정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2010년 7월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2.0%에서 2.25%로 인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대였습니다. 즉 물가를 잡아야 할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두 달 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로 껑충 뛰어오릅니다. 한국은행은 어찌 알고 선 조치를 했을까? 신기합니다. 아마도 선행지표가 있었거나 다른 이유로 금리를 올렸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물가가 급등한 원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니까 러시아가 문제를 삼아서 침공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니까 서방 국가들이 경제 제재를 가했고 이어서 러시아의 원유와 곡물들에 대한 수출이 막히게 됩니다. 결국 유가와 곡물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은 금방 끝날 줄 알았으나 장기전으로 돌입했고 원유 가격은 쭉쭉 상승해 왔습니다. 한국은 원유 수입국이기 때문에 바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세계 4위 원유 수입국입니다. 곡물 가격도 급등했는데 특히 밀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그 이유는 세계 1위 수출국인 러시아와 세계 5위 수출국인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세계 3위 수출국인 인도조차 식량 안보를 내세우면서 밀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1위, 3위, 5위가 밀 수출을 원활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 가격은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원유 가격도 오르고 밀 가격도 오르고 소비자 물가도 올랐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일상생활에서 구입하는 굿즈 앤 서비스들의 평균 가격을 나타냅니다. 생활 물가 지수는 체감 물가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가 높거나 비중이 높은 굿즈 앤 서비스들을 중심으로 측정한 지표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5.4%라는 말은 작년 이맘때보다 5.4% 올랐다는 말입니다. 즉 1년 전보다 물가가 5.4% 올랐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1년 전에 비해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화폐의 가치가 그만큼 낮아진 것입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사람들은 힘들어합니다. 물가가 오른 만큼 소득이 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같은 물건을 살 때 앞으로는 더 많은 돈을 내야 합니다. 가게 살림이 빠듯해지죠. 이 때문에 중앙은행은 물가를 관리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립니다. 기준금리는 기준이 되는 금리입니다. 중앙은행이 시중은행들과 거래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죠.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시중은행들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도 올라갑니다. 이에 따라 가계와 기업도 영향을 받습니다. 예금금리가 오르면 사람들은 예금을 더 많이 하려고 하겠죠. 한편 대출금리가 오르면 이자 상환부담이 늘어나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나 기업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중에 있는 자금이 줄어들어 인플레이션이 완화됩니다. 중앙은행에게는 특단의 임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물가를 잡으면서 경기를 훼손시키지 않는 임무죠. 잘못하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불황을 뜻하는 스태그네이션과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입니다. 최악의 상황인데 경기가 부진한데 물가도 오르는 상황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경기가 좋을 때 수요가 늘어나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안 좋을 때 수요가 줄어 물가가 떨어지는데 현실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상황인 스태그플레이션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물가에 대응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차입 비용이 증가하면서 주택을 비롯한 자산에 대한 수요가 축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 가격이 하락 흐름을 보이고 미분양 주택 수가 높은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중입니다.
중입니다. 주택건설은 국내 총생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정도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GDP가 성장하는 걸 측정하는 방법이 경제 성장률입니다. 한국의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주택건설도 얼마만큼 성장하겠죠? 이것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장 기여율과 성장 기여도입니다. 어려우니까 단순하고 쉽게 설명하자면 성장 기여율은 전체 중에서 비중을 나타내기 때문에 퍼센트로 표현하고 성장 기여도는 얼마나 증가했는지 나타내기 때문에 퍼센트 포인트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퍼센트 포인트는 퍼센트 내에서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2011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주택건설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친 성장 기여도는 연평균 0.21%포인트 정도입니다. 그리고 변동폭은 0.48%포인트에 달합니다. 이는 주택건설을 제외한 다른 부문의 성장 기여도가 일정할 경우 주택건설의 변동만으로 경제성장률이 0.48%포인트 정도 변동함을 뜻합니다. 금리 인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주택 착공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향후 주택건설이 경기 회복을 제약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주택건설의 핵심 선행지표인 주택 착공이 2022년에 대폭 감소했습니다. 통상적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가계와 건설사는 차입 비용이 증가합니다. 집을 사고 싶어도 대출이자가 비싸서 집을 못 사고, 마찬가지로 집을 짓고 싶어도 건설사는 자금 조달이 어려워서 못 짓습니다. 즉 금리 인상은 주택 수요와 주택 공급을 모두 축소시키면서 주택 가격을 떨어뜨리고 주택 건설 물량까지도 축소시킵니다. 공사 비용이 상승하면 당연하게도 주택 착공 물량은 줄어듭니다. 제약을 받죠. 구체적으로 기준금리가 1%포인트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주택 착공 증가율은 7%포인트 정도 하락합니다. 기준금리가 오를 때마다 주택 착공은 줄어듭니다. 당연하죠. 건설사도 돈을 빌려서 주택을 짓기 때문에 금리가 오른다는 말은 공사 비용이 오른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건설사들은 주택 짓기를 포기하고 그 결과 자연스럽게 주택 착공 물량도 줄어듭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급속도로 기준금리를 인상했던 결정이 주택 가격을 하락시킬 뿐만 아니라 주택 착공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여기 보이는 뉴스 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늘어난 공사 비용은 PF 금리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PF가 연장이 안 되면 주택 착공이 멈춥니다. 최근 PF 금리가 연 10%인데 앞으로는 연장하려면 연 20%를 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감당을 못하는 건설사들이 등장하겠죠. 그런 건설사들은 이제 주택사업을 포기하는 겁니다. 집을 짓는 비용이 너무 비싸졌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주택가격은 떨어질까? 떨어집니다. 기준금리가 1%포인트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 주택가격 상승률은 4%포인트 정도 하락합니다. 기준금리를 다른 시장금리로 바꾸어 분석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분명히 금리는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우리의 직관과는 다르게 경제성장률은 주택가격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주택가격은 금리의 영향을 받지 경제성장률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택가격은 실물 경기보다 금융시장의 영향을 강하게 받습니다. 한마디로 그 무엇보다도 금리가 주택가격을 좌지우지한다는 소리입니다. 사실 주택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통상 2-3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과거 주택시장의 영향력도 반영해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주택시장의 결과들은 충분히 금리 인상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을 시작한 지 이제 거의 2년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상은 2021년 8월에 처음 시작되었는데 지금은 2023년 8월을 지났죠. 거의 2년이 지났습니다. 금리 인상은 이미 주택가격을 하락시키고 주택 착공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추가적으로 주택 건설을 감소시키면서 경제 성장세를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최근 금리 인상 시기와 맞물려 부동산 PF를 중심으로 일부 신용경색이 발생하며 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주택 건설 선행지표로는 주택 착공, 인허가, 수주 등 다양한 선행지표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주택건설의 단기 전망에는 주택 착공이 가장 밀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 앞으로도 주택시장이 안 좋을 거라 생각하느냐? 그것은 금리가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연준 회의록을 보면 금리가 당분간 높게 유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한동안 높은 금리를 대비해야 합니다. 당분간 높게 유지된다고 하니까 곧 내려오겠지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회의록에는 참석자 대다수가 금리를 한 번 더 인상하는 것이 적절할 거라 판단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금리 인상 한 발 더 남았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멈추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더 올릴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금리가 내려오기는 정말 힘든 상태입니다. 저도 처음엔 도대체 무엇을 보고 한동안 금리가 높게 유지될 거라 생각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요일에 발표된 회의록을 한번 보고 나니 이거 심상치 않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정책 결정자들이 금리 인상을 생각하고 있다면 적어도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라는 뜻이죠. 또한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한동안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 말은 아직 인플레이션을 잡았다는 확신이 안 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긴가민가 하다는 거죠. 우리가 금리 인하를 기대하려면 적어도 연준 내부에서 인플레이션을 잡았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결국 현 상황을 요약하면 사람들이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래 최고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예상치를 웃돌아 버렸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간단합니다. 물가가 올랐다. 물가가 올랐다면 향후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연준 내부적으로 금리를 올릴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물가가 올랐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주택시장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도 쥐약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도 하락하고 한국 증시도 하락했습니다. 기준금리가 오를까 말까 하는 불확실성이 생기니까 당연히 국채금리도 급등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35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처럼 물가 한번 올랐다고 모든 자산 가격이 발작하며 움직였습니다. 그 기저에는 물가 상승 뒤에 혹시나 모습을 드러낼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가가 오르면 곧이어 금리도 오른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물가 상승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따라올 금리 인상까지 반영하여 생각하는 중입니다.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은 연속으로 발생하는 이벤트죠. 사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월 6.4%에 비해 9월 3.7%로 많이 내려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추세가 아니라 6월부터 반등하여 버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 내려가지 않고 버티면 갑자기 튀어오를 수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차트 모습이 연준으로 하여금 인플레이션을 잡았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차트였다면 연준이 확신했겠지만 지금은 버티는 모습이니까 확신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꾹꾹 눌러도 안 내려가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죠. 바로 금리 인상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미국의 CPI가 잡히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로 여전히 주거비와 에너지 가격이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분석인데요. CPI의 가중치를 살펴보면 에너지 식품이 21.3%이고 주거비가 34.4%입니다. 대략적으로 에너지와 주거비를 합치면 50%가 넘어갑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즉 에너지와 주거비를 잡지 않으면 CPI도 잡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CPI를 잡으려면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고 주거 비용이 떨어져야 합니다. CPI 옆에는 PCEPI라는 지표가 있는데 둘 다 소비자 물가지수의 종류입니다. 미국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소비자 물가지수를 CPI와 PCEPI 등 두 가지 형태로 발표합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건 CPI죠. 평균적으로 CPI 상승률이 PCEPI 상승률보다 높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높은 CPI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좀 더 보수적이죠. 또한 CPI는 에너지와 주거비로 절반 이상 쏠려 있기 때문에 좀 더 가중치가 넓게 퍼져 있는 PCEPI가 광범위한 재화와 서비스들의 가격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결국 CPI를 잡으려면 가장 비중이 큰 에너지 가격을 잡고 주택 가격을 잡아야 합니다. 에너지 가격은 특히 유가를 봐야 하는데 앞서 살펴봤듯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한번 급등했습니다. 결국 전쟁이 미국 CPI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상황에서 또 한 번 이번엔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유가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팔레스타인의 전쟁이죠. 다행히 유가 차트를 보면 9월 28일에 고점을 찍고 내려와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어떤 흐름을 보일지 모르기 때문에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중동 전쟁은 10월에 일어났습니다. 유가가 잘 내려가지 않는다면
어쩌면 10월달 CPI도 잘 내려가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주택가격은 앞서 한국의 사례를 살펴봤듯이 금리 인상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가격보다는 손쉽게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도 미국의 입장에서 주택가격은 가만히 기다리면 금리 인상의 효과로 자연스럽게 잡힐 텐데 유가는 그렇지 않아서 주거비보단 에너지 가격을 걱정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차하면 기회를 봐서 사우디도 러시아도 원유를 감산하려고 하니까요. 유가는 금리처럼 미국 혼자 결정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다시 금리 인상으로 돌아와서 금리 인상은 소비자와 기업의 대출 금리를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대출, 신용카드 등 모든 대출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신용카드의 빚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현재 금리가 높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자이든 타이든 신용카드의 부채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금리 인상이 한 번 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신용카드 부채는 줄지 않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높은 차입 비용을 감수하겠다는 거죠. 연준의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신용카드 부채는 2020년 858조 원에서 2021년 736조 원으로 감소했다가 2023년 993조 원으로 급등했습니다. 카드 빚은 결국 갚아야 하는 거거든요. 랜딩트리에 따르면 미국 신용카드의 평균적인 연 이자율은 24.06%입니다. 1년에 24%의 이자를 갚아야 함에도 신경 쓰지 않고 미국인은 카드 빚을 늘려나가는 중입니다. 물론 한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이 신용카드 부채가 늘었다면 한국은 주택담보대출이 늘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걸 모르는 한국인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뉴스가 잊을만 하면 금리 인상을 언급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30은 1년 사이에 133조 원이나 빚을 냈습니다. 그리고 빚을 낸 것의 절반은 집을 사는 데 썼습니다. 한마디로 대부분 집 사려고 빚을 냈다는 뜻입니다. 2030 세대가 빌린 돈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부채는 476조 원인데 2030 세대의 부채가 133조 원이거든요. 비율로 따지면 무려 30%를 차지합니다. 사회초년생들이 돈이 어디 있다고 빚을 냈을까 싶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초년생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빚을 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갚아나갈 세월이 장년층, 노년층보다 더 많죠. 앞으로 일하면서 벌어들일 돈으로 갚아나간다는 계획으로 보이죠. 9월에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0만 명이 더 늘었습니다. 취업이 늘었다는 것은 수입이 곧 늘어난다는 뜻이죠. 지금 빌린 돈은 앞으로 벌어들일 소득으로 갚아나가면 됩니다. 실업자 수도 전년 동월 대비 4만 명이 더 줄었습니다. 실업은 줄고 취업은 늘었기 때문에 부채를 갚아나갈 여력이 좀 더 생긴 편입니다. 가장 정확한 자료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일 것입니다. 한번 보면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실제로 청년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연체율이 낮은 수준입니다. 파란색이 청년층의 연체율로 0.58%입니다. 그 위에 회색이 다른 연령층의 연체율인데 0.82%죠. 청년들의 연체율이 더 낮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청년층은 주거와 관련된 가계대출을 위주로 차입을 늘려왔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주택 관련 대출에서 청년층을 나타내는 파란색 선이 가파르게 증가해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청년들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 확대되면서 대출 접근성이 개선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담대를 활용하여 실거주용 주택 구입을 늘리고 있습니다. 또한 만기를 장기화하면서 대출 초기에 부담해야 하는 원금 상환 부담을 낮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장기화하는 것에 대한 평가는 현재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로 갈리는 편입니다. 초기에 원금 상환 부담이 줄어드니까 똑똑하게 부담을 줄였다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50년 만기 주담대는 비상식적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존재합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은행들의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에 대해 순전히 대출을 늘려서 수익을 확보하겠다는 노력으로밖에는 읽히지 않는다. 그리고 금융상품의 상식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비슷하다고 느껴집니다. 미국은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조차 집사라고 돈을 빌려줬다가 결국 큰일이 터진 거거든요. 저도 청년인지라 같은 청년들에게는 정말 슬픈 이야기고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해결책으로 대출 기간을 늘려서 빌려준다는 점에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비슷하지만 디테일한 방법에서 조금 다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은행은 정밀하게 계산하여 돈을 갚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담대를 빌려줬고
돈을 빌린 사람들도 책임감 있게 돈을 갚아 나갈 거라 믿습니다. 수박 겉핥기로 공부한 제가 무턱대고 서브프라임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말하면 은행이나 대출자에게나 억울한 일일 겁니다. 입장 바꿔 생각하면 당연하겠죠. 여기까지 청년층들이 주택 관련 대출을 많이 늘려왔다는 데이터를 살펴봤습니다. 전체 가계대출은 어떻게 됐을까?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6월, 7월, 8월, 9월까지 지속적으로 급증해왔습니다. 아니 금리가 오르는데도 가계대출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왔습니다. 오른쪽의 주택담보대출 잔액도 마찬가지로 6월, 7월, 8월, 9월까지 지속적으로 급증해왔습니다. 어느 선까지가 안전한 선인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금리 인상기에 대출이 늘어난다는 건 위험한 신호 같기는 합니다. 여기서 대출이 더 늘어도 안전한지 이제는 줄여야 하는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금리 인상으로 떠들썩한 와중에 노무라증권은 한국이 미국의 고금리와 디커플링 되면서 오히려 내년에는 금리를 인하할 거라 전망했습니다. 이런 전망이 일부 한국인들의 마음속 한 곳에 자리 잡고 대출을 늘리게 만든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전망이 독약이 될지 아닐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금리 인상기에는 되도록이면 조심하다가 금리 인하를 실제 눈으로 보고 난 뒤에 대응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노무라처럼 금리 인하를 예상했는데 예상과 달리 미국을 따라서 한국도 금리를 인상하면 치명타잖아요. 그때부터는 대출이자 갚느라 정신 없어집니다. 최근에 중국도 불안했는지 금융도 당이 직접 지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힘든 시기를 버티면 좋은 날이 옵니다. 2008년에 금융위기가 있었지만 2년 뒤 2010년에는 경제 성장률이 6.8%가 찍혔습니다. 힘든 시기를 이겨내면 좋은 시기도 언젠가는 옵니다. 빅토리 주식TV는 3월부터 종목 추천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는 1.84% 상승했고 코스닥은 0.24% 상승했습니다. 운이 좋아 현재까지 27.88%의 수익을 보는 중입니다. 왜 수익을 더 못 냈는지 자책도 하고 이 정도면 훌륭하다고 자기 위안도 해보는데 참 주식 어렵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 이슈로 주식시장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좋은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빅토리 주식TV는 유안타증권에서 무료로 종목 추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추천 종목의 구체적인 목표가 손절가를 알고 싶다면 T레이더 MTS에서 뱅킹 업무의 제휴 컨텐츠에 빅토리 주식TV를 신청해주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